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72세 김정순 씨는 자녀가 4명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늘 혼자 울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70세 박영희 씨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웃으며 산책을 나갑니다. 김정순 씨는 명절 한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뭘 해줄까, 뭘 사줄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명절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 밥상 차립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굽고, 손주들 챙기느라 정신없습니다. 자녀들은 밥 먹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남기고요. 남은 건 빈 집하고 설거지뿐입니다. 김정순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혼자 웁니다. 내가 뭐 하는 건가? 박영애 씨는 명절에도 혼자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내려 마십니다. 창밖 보며 멍 때립니다. 오늘 뭐 할까 생각합니다. 9시에 동네 산책 나갑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합니다. 복지관 가서 친구들 만나 수다 떱니다. 점심은 혼자 간단히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먹는데 맛있습니다. 오후엔 도서관 가서 책 읽습니다. 저녁엔 보고 싶은 TV 봅니다. 박영애 씨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왜 자녀 4명 있는 사람이 명절 끝나고 울고 혼자 사는 사람은 매일 웃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명절 준비하면서 눈치 봅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손주 돌봐주면서 미안함 느낍니다. 내가 잘 못해줄까봐. 자녀들 만나고 나면 지칩니다. 기쁜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친구 모임 가는 게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안 가면 서운해할까봐.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외롭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도 제가 지난 몇 년간 수백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진짜 외로운 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내가 없을 때입니다. 오늘은 죽는 날까지 홀가분하게 사는 법 9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9가지를 알면 혼자라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자유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9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오늘을 가볍게 만드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혼자면 불쌍하다. 가족이 많아야 든든하다. 자녀가 있어야 외롭지 않다. 사람 많이 만나야 건강하다. 명절엔 온 가족이 모여야 한다. 이게 우리가 믿어온 행복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평생 사람을 모았습니다. 가족 챙기고, 친구 만들고, 모임 나가고,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가족이 있는데도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모임 갔다 오면 더 지칩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편한 분들 많으시죠? 왜 그럴까요?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닐 때 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내 목소리를 못 낼 때, 가족이랑 있는데 내 감정을 숨길 때, 관계 속에 있는데 나는 사라져 있을 때,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실 한 문장이 있습니다. 홀가분함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삶. 그게 홀가분한 삶입니다. 정미선 씨, 73세입니다. 자녀가 셋 있고, 손주가 5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복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속은 지옥 같았습니다. 정미선 씨는 둘째 딸네 집에서 5년 동안 살았습니다. 남편은 3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지내기 힘들어 딸이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손주들 돌보는 재미도 있었고 딸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2년 차부터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엔 잠도 잘 안 왔습니다. 3년 차엔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선 씨의 하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 뜹니다. 눈 뜨자마자 긴장됩니다. 오늘은 사위 기분이 어떨까? 6시 30분 손주들 아침 준비합니다. 밥, 국, 반찬 챙기고 도시락 싸고 학교 갈 준비시킵니다. 허리가 아픈데 참습니다. 8시 손주들 학교 보내고 나면 청소 시작합니다. 거실, 방, 화장실. 딸 부부는 맞벌이라 늦게 들어오니까 청소까지 다 해놔야 합니다. 11시 점심 준비 시작합니다. 사위가 짠 걸 싫어해서 딸은 매운 걸 좋아해서 둘 다 맞춰야 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오후 2시 혼자 남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틉니다. 그런데 뭘 봐도 재미없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오후 4시 손주들 학원 픽업 갑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또 걸어갑니다. 저녁 6시 저녁 준비 시작합니다. 딸 부부가 7시쯤 들어오니까 맞춰야 합니다. 밤 9시 설거지 끝내고 방에 들어갑니다. 이제 혼자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짐인가? 이런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이런 날이 5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습니다. 사위 눈치, 딸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못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엄마를 더 찾습니다. 명절 때 다른 자녀들이 와도 엄마는 둘째네랑 사니까 좋겠네 이런 말 듣습니다. 정작 본인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사위랑 싸우는 걸 봤습니다. 딸이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 엄마는 왜 안 모셔? 우리 엄만 맨날 애들 봐주시잖아. 사위가 대꾸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도 모시자. 같이 살자. 그 말 듣는 순간 정미선 씨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아, 내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있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날 밤 잠을 못 잤답니다. 새벽 3시 결심했습니다. 나가야겠다. 이게 나한테도 딸한테도 맞는 거다. 다음 날 아침 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엄마 이제 나가서 살게. 엄마 연금이랑 예금 있으니까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살 수 있어. 보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 딸이 깜짝 놀라며 울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정미선 씨가 딸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너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엄마가 이제 좀 가볍게 살고 싶어? 너희도 부부끼리 편하게 살아야지. 딸도 눈물 흘리며 결국 이해했답니다. 지금 정미선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새로운 하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없이
눈 뜹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7시 30분 커피 한 잔 내려 마십니다. 창밖 보며 멍 때립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9시 동네 산책 나갑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합니다. 11시 복지관에 갑니다. 친구들 만나 수다 떱니다.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오후 1시 집에 와서 점심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먹습니다. 그런데 맛있습니다. 오후 3시 도서관 갑니다. 책 읽거나 신문 봅니다. 저녁 6시 간단히 저녁 먹고 TV 봅니다. 보고 싶은 거 봅니다. 밤 9시 샤워하고 누웁니다. 금방 잠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딸네 집 갑니다. 손주들 보고 저녁 먹고 그날은 같이 잡니다. 그게 딱 좋습니다. 딸 부부도 이제 싸우지 않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합니다. 정미선 씨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밤에 잠이 옵니다.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허리 통증도 줄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미선 씨 말씀이 진작 나올 걸 그랬어요. 5년 동안 뭐 했나 싶어요. 딸한테도 나한테도 이게 맞는 거였어요 하시더라고요. 정미선 씨 이야기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많을수록 무거워질 수 있다. 정미선 씨는 가족이 많았습니다. 자녀 3, 손주 5. 그런데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매일 사위, 딸, 손주 5명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사라졌습니다. 아침엔 손주들 챙기고, 낮엔 집안일하고, 저녁엔 딸 부부 눈치 보고, 본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관리할 수 없는 관계는 오히려 짐입니다. 두 번째, 가족이라도 경계가 없으면 짐이 된다. 5년 동안 딸네 집에서 산 건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치게 만든 겁니다. 딸 부부는 싸웠습니다. 당신 엄마는 왜 안 모셔? 정미선 씨는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짐인가? 가족이라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면 서로 망가집니다. 경계가 없으면 도와주는 것도 의무가 되고 받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홀가분함은 정리가 아니라 내 기준에서 시작된다. 정미선 씨가 바꾼 건 뭘까요? 관계를 끄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기준을 세운 겁니다. 매일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본다. 그날은 손주들 보고 저녁 먹고 같이 잔다. 나머지 6일은 나를 위해 산다. 이 기준이 모두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딸 부부도 편해졌고 정미선 씨도 편해졌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더 반갑게 맞이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정미선 씨는 딸네 집에서 살 때 자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뭘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되찾았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게 행복을 가른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홀가분하게 사는 법 9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법 3가지입니다. 미안함, 의무감, 과거, 후회. 이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묶음은 관계를 가볍게 하는 법 3가지입니다. 가족, 친구, 연락. 관계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묶음은 삶을 가볍게 하는 법 3가지입니다. 물건, 돈, 죽음 준비. 실제 삶의 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버리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가볍게 하느냐, 무겁게 하느냐. 물건을 보세요. 이게 나를 가볍게 하나요? 무겁게 하나요? 관계를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가볍게 하나요? 무겁게 하나요? 모임을 보세요. 이 모임이 나를 가볍게 하나요? 무겁게 하나요? 이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하는 건 남기고 무겁게 하는 건 버리면 됩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묶음, 마음을 가볍게 하는 법 3가지입니다. 1. 미안함으로 사는 습관 끊기. 68세 이순자 씨는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자녀한테 엄마가 돈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해. 며느리한테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손주한테 할머니가 용돈 많이 못 줘서 미안해. 하루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한마디 했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이순자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미안함은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우는 거였다고요. 미안하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상대는 점점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도와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돈 많이 못 줘도 괜찮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로 바꿔보세요. 도와줘서 미안해 대신 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의무감을 선택으로 바꾸기. 70세 최영애 씨는 매주 수요일 친목회에 갔습니다. 안 가면 왜 안 왔어? 전화 옵니다. 가면 2시간 동안 앉아서 남 이야기 듣느라 피곤합니다. 집에 오면 더 지쳐 있습니다. 어느 날 최영애 씨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임에 가는 거지? 즐거워서? 아니야. 안 가면 서운해할까봐. 용기를 냈습니다. 한 달간 안 갔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영애 씨 왜 안 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랬더니 그래, 조리하세요 하고 끝이었답니다. 최영애 씨가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안 가도 아무 일 없구나.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구나. 이제는 가고 싶을 때만 갑니다. 한 달에 1번, 2번. 그것도 기분 좋을 때만. 그랬더니 가는 모임이 훨씬 즐겁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뀌니까 마음이 가벼워진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모임, 만남, 전화. 의무로 하는 거 하나씩 줄여보세요. 안 해도 세상은 멀쩡합니다. 3. 과거, 후회 한 번에 내려놓기. 65세 박정수 씨는 밤마다 과거를 후회했답니다. 그때 사업만 안 했어도, 그때 남편한테 잘할걸, 그때 애들 공부 더 시킬걸, 그때. 과거 생각하느라 오늘이 사라졌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까지 후회하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한마디 했답니다. 언니, 과거는 못 바꿔?
오늘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박정수 씨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후회 10개를 쭉 적었습니다. 사업 실패, 남편한테 못한 것, 자녀 교육, 부모님께 못한 것, 친구한테 한 말, 돈 쓴 것,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찢어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편해졌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종이에 후회 10개 적고 소리내서 읽고 찢어서 버리세요. 과거는 내려놓는 순간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묶음, 관계를 가볍게 하는 법 3가지입니다. 1. 가족과도 경계 세우기. 71세 김영숙 씨는 아들네 집 가사를 1년 동안 도왔습니다. 아침마다 가서 청소하고 밥 해주고 손주 돌봐주고 며느리가 고마워해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저녁 되면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이러다 디스크 옵니다. 김영숙 씨가 고민했습니다. 아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서운해하면 어쩌지? 그래도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한 달에 일주일만 도와줄게. 매일은 못하겠어. 몸이 안 좋아. 아들이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떡해요? 하지만 결국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한 달에 일주일만 갑니다. 나머지는 본인 시간을 씁니다.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복지관도 갑니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허리 통증도 줄었습니다. 아들네도 적응했습니다. 베이비시터 구했습니다. 가족이라도 경계가 없으면 서로 망가집니다. 도와주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며칠, 한 달에 며칠, 이렇게 정하세요. 2. 관계의 숫자 줄이기. 69세 강순희 씨는 친구가 20명 정도 됐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귄 친구, 동창, 이웃,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 그런데 생일 챙기고 경조사 가고 연락하느라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번 주는 누구 생일, 다음 주는 누구 친정엄마 제사, 그 다음 주는 누구 아들 결혼식. 한 달에 경조사비만 30만 원 나갑니다. 전화도 계속 옵니다. 요즘 뭐해? 언제 만나? 강순희 씨가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 진짜 내 친구가 몇 명이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지? 편하게 속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지? 세어봤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강순희 씨가 정리했습니다. 진짜 편한 친구 3명만 자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7명은 가끔 연락하는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생일 축하 문자는 보내도 직접 만나진 않습니다. 경조사도 정말 가까운 사람만 갑니다. 그랬더니 3명과의 관계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진짜 속마음 이야기합니다.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경조사비도 월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무거워집니다. 관리 못하는 관계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도 정리하세요. 진짜 편한 사람 3명만 남기세요. 3. 연락은 가끔, 짧게, 편하게. 73세 이금순 씨는 자녀들한테 매일 전화했습니다. 아침 9시 딸한테 전화합니다. 밥 먹었어? 저녁 7시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잘 지내? 하루에 두세 번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끊었습니다. 이금순 씨가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찮나? 엄마 목소리 듣기 싫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전화하는 게 애들한테 부담일 수도 있겠네. 애들도 바쁜데 매일 똑같은 질문 받으면 피곤하겠네. 이금순 씨가 바꿨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합니다. 급한 일 있으면 자녀들이 먼저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 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하세요? 통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5분이었는데 지금은 30분씩 통화합니다. 연락은 자주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의무로 하는 전화보다 일주일에 한 번 편하게 하는 전화가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묶음, 삶을 가볍게 하는 법 3가지입니다. 1. 집안 물건 반으로 줄이기. 70세 박순옥 씨는 40년 살던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옷은 옷장 3개 가득입니다. 20년 전 옷도 있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하고 안 버렸습니다. 그릇은 수십 개입니다. 손님 올 때 쓴다고 모아뒀는데 손님은 1년에 한 번 옵니다. 앨범은 서랍 가득입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진이 수백 장입니다. 못 쓰는 가전제품도 있습니다. 고장난 선풍기, 안 쓰는 믹서기, 옛날 라디오. 청소할 때마다 힘듭니다. 물건 치우고, 닦고, 다시 놓고, 정리할 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어디 뒀더라? 찾다가 지칩니다. 어느 날 박순옥 씨가 결심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씩 버리자. 첫 달엔 옷을 정리했습니다. 입는 것만 남기고 다 버렸습니다. 옷장 3개가 1개로 줄었습니다. 둘째 달엔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쓰는 것만 남기고 다 버렸습니다. 그릇장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셋째 달엔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고 다 버렸습니다. 앨범이 1권으로 줄었습니다. 넷째 달엔 가전제품, 5째 달엔 책, 6째 달엔 잡동사니. 6개월 뒤 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아까웠습니다. 이거 버리면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지? 그런데 다 버리고 나니까 집이 넓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청소도 30분이면 끝납니다. 물건을 줄이니까 청소 시간도 줄고 스트레스도 줄고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버리세요. 6개월 안 쓴 건 다 버려도 됩니다. 2. 돈 쓰는 곳 5개로 줄이기. 67세 정명자 씨는 돈이 이것저것 나갔습니다. 보험료가 3개입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월 25만 원 나갑니다. 친목회비가 월 3만 원입니다. 경조사비가 월 20만 원 나갑니다. 이번 주는 누구 생일, 다음 주는 누구 결혼식. 자녀 용돈이 월 30만 원입니다. 두 자녀한테 각각 15만 원씩. 손주 선물비가 월 10만 원입니다. 친구 선물비가 월 5만 원입니다. 통장 보면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번 달은 얼마 나갔지? 다음 달은 또 얼마 나가지? 어느 날 정명자 씨가 정리했습니다. 돈 쓰는 곳을 딱 5개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
식비, 관리비, 통신비. 월 80만 원. 두 번째, 병원비. 월 15만 원. 세 번째, 취미비. 복지관, 영화, 산책. 월 10만 원. 네 번째, 비상금. 매달 20만 원 저축. 다섯 번째, 자녀 용돈. 월 20만 원. 나머지는 다 끊었습니다. 보험은 한 개만 남기고 해지했습니다. 실손보험만 남겼습니다. 월 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친목회비는 안 냅니다. 친목해 나갔습니다. 경조사는 정말 가까운 사람만 갑니다. 월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손주 선물은 안 합니다. 생일 때만 줍니다. 친구 선물도 안 합니다. 돈이 단순해지니까 통장 보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안심이 됐습니다. 월 지출이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돈 쓰는 곳을 5개로 정하세요. 나머지는 다 끊으세요. 삶 떠날 준비가 삶을 가볍게 한다. 이제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죽음 준비입니다. 74세 최인숙 씨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노트 한 권 꺼내서 적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화장하고 수목장으로, 장례식장 3일 하지 말고 하루만, 재산은 자녀들한테 공평하게, 큰아들, 작은아들 각각 절반씩, 보험 서류는 서랍 첫 번째 칸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통장은 어느 은행, 계좌번호는 얼마 다 적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는 금고에 있고 비밀번호도 적어뒀습니다. 다 적었습니다. 쓰고 나니까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정말 내 거다. 이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해야 할 것, 정리할 것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불길한 게 아닙니다. 오늘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미련, 걱정, 불안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유언장 한 장 쓰세요. 정리 노트 한 권 만드세요. 통장 어디 있는지, 보험 뭐 있는지, 장례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다 적어두세요. 그럼 남은 인생이 홀가분해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불길하다고요?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살면 매일 불안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뭘 해야 하지? 이러다 갑자기 가면 어쩌지? 자녀들한테 집 남기면 어쩌지? 장례는 누가 치를까?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이런 생각에 하루하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면 오늘이 가벼워집니다. 유언장 썼습니다. 정리 다 했습니다. 자녀들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습니다. 언제 가도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은 정말 내 겁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오늘을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떠나기 전에 정리할 게 3가지 있습니다. 미련, 서운함, 후회. 이 3가지를 내려놓아야 가볍게 떠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련은 아직 못한 것 때문에 생깁니다. 여행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다. 만나고 싶은 사람 있는데 못 만났다. 그럼 오늘 하세요. 내일 할 수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다음 주 할 수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표 끊으세요. 배우고 싶으면 등록하세요. 만나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오늘 하면 떠날 때 미련 없습니다. 두 번째, 서운함은 말 못한 것 때문에 생깁니다. 자녀한테 고맙다는 말 못했다.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말 못했다. 배우자한테 사랑한다는 말 못했다. 그럼 오늘 말하세요. 내일 말하려다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하려다 기회 놓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전화하세요. 문자하세요. 직접 만나서 말하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만이라도 하세요. 오늘 말하면 떠날 때 서운함 없습니다. 세 번째, 후회는 안 한 것 때문에 생깁니다. 용기 못 낸 것, 시도 안 한 것, 포기한 것. 그럼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안 하면 평생 안 합니다. 내일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시작하세요.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한 걸음이라도 떼세요. 오늘 시작하면 떠날 때 후회 없습니다. 미련, 서운함, 후회.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세요. 하고 싶은 거 오늘 하고, 하고 싶은 말 오늘 하고, 하고 싶은 일 오늘 시작하세요. 그럼 언제 떠나도 가볍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인생은 혼자입니다. 이건 절망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떠날 때도 혼자 떠납니다. 중간에 사람들 만나고 관계 맺고 가족 이루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혼자라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혼자라서 자유로운 겁니다. 두 번째, 홀가분함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매일 만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겁니다. 의무로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을 때 가는 겁니다. 관계를 내 기준으로 정하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오늘 9가지 중 한 가지만 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9가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미안함 끊기, 의무감 버리기, 과거 내려놓기, 가족과 경계 세우기, 관계 숫자 줄이기, 연락 줄이기, 물건 줄이기, 돈 단순화하기, 떠날 준비하기. 이 중에 하나만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 하면 안 합니다. 다음 주 하면 못 합니다. 오늘 하나만 해도 한 달 뒤 삶이 달라집니다. 9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안함 끊기, 의무감 버리기, 과거 내려놓기, 경계 세우기, 관계 줄이기, 연락 줄이기, 물건 줄이기, 돈 단순화 떠날 준비. 이 중에 뭐가 가장 필요하신가요? 댓글로 한 줄만 적어주세요. 서로의 댓글이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도 이런 노후 마음 정리 주제로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홀가분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